예, 교수님. 예, 장 실장님도 이발하셨네. 저도 이발했어요. 오늘 사회 본다고 어제 이발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 아침에 또 강의하시고, 그래 말입니다. 저녁에 오늘 또 아침에 또 세미나가 하시고, 있어가지고 학교에 있다가 지금 막 왔습니다. 예, 저도 아주 사무실에. 그래요. 예, 오늘 아침에 아주 저 일본 교수가 들어와가지고 오늘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자, 저도 지금 다 들었습니다. 교수님 것도 들었고요. 오늘 이 좋은 강의를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좋은 강의를 한 100명은 들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동희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잘 계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이 워낙 대가시라서 시간이 아깝습니다.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인사말 같은 것 좀 생략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은 우리 이동해 지금 포천 그 발전소 부사장님이신데 산업은행의 우리 본부장 마치셨고 우리 부산에 있는 그 해양 금융종합센터입니까? 이름 네, 금융종합센터 맞습니다. 예. 해양금융종합센터 또 센터장 하시고 우리가 저 2018년서부터 해서 우리 그 해운을 재건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박금융에 대해서 우리 이동해 실장님 그동안 30년 이상 선박금융 하신 그 노하우를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해 실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예, 반갑습니다. 저 이동해라고 합니다. 김 교수님 오늘 너무 이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예. 코로나 시기에 그간에 뭐 이 해양 관련해서 많은 이 전문가분들과 이 소통하는 자리를 뭐 마련하지 못해서 그런 중에 또 교수님께서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제 발표 내용도 좀 연관이 있지만 우선 저를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 이력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뭐 산업은행에서 30년 근무를 하면서 주로 국제금융 파트에 근무를 했습니다. 한 30년 중에 반 정도를 국제금융에서 일을 했는데 국제금융이라는 게 딱 두 분류입니다. 달러를 빌려오는 부서하고 빌려온 돈을 써서 기업들한테 지원해주는 파트 딱 두 개로 나눠지는데 저는 달러를 쓰는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에서 주요 파트가 주로 이제 외화 지원인데 단순한 외화 지원도 있지만은 유동한 증권이나 항공기 선박 같이 특수금융 또 소위 이제 구조화 금융이라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근무하면서 선박금융하고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산업은행이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 주로 이제 대형 선박 지원에 주로 관여를 했고요. 특히 LNG 선박이나 케이프사이즈, VLCC 대형 선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진, 현대, 대한해운, 펜오션, SK해운 등 주로 이제 탑티어들 해운사들하고 많이 근무를 했고요. 2009년 리만 사태 이후에는 선박 펀드를 산업은행에서 결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왜냐하면은 그 전에 IMF 때 많은 한국 선박들이 헐값에 해외에 팔려나가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KDB에서 선박 펀드를 결성했는데 그때 제가 마침 이제 선박 펀드 PM이라서 거의 이제 이 펀드 구성에 좀 참여를 해서 그때 1, 2호, 1, 2, 3호선을 펀드 3호까지를 제가 마무리를 하고 런던으로 갔습니다.
넣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잔금이나 시노코, 글로비스, 폴라리스 shipping이나 유코 카캐리어처럼 대형 선사 지원을 또 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산에 해양 본부장으로 가 있을 때는 보양사, 우진선박, 또 우양상선 같이 주로 10K 미만의 그 근해 선사들하고도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국내 대부분의 해운사와 직간접적으로 선박금융의 공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여러 가지 평판이 있고 제 스스로는 사실 대형 선박 딜을 하면서 주로 차관단 주선, 차관단 모집, 신디케이션에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나간 거래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그래도 IMF 위기 이후에 가스공사가 의뢰해서 7척 LNG 선박을 재금융한 그 거래건하고 제가 본부장으로 마지막 거래했던 현대상선, 지금 HMM인데 현대상선에 대한 VLCC 5척 지원을 한 그 두 가지를 오늘 발표에 좀 포함을 해봤습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있던 2016년에서 2018년은 한진 사태 이후에 정말 패닉에 빠졌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에서 해양본부장으로 가서 많은 욕도 얻어먹고 또 동시에 다시 재건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수부나 또 학계 또 업계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적선 적치율 제고라는 이야기도 제일 먼저 제가 좀 했고요. 그리고 선화주 상생이나 국가 필수 선박 확보, 또 중소중견 조선소 육성이라든지 또 부산시의 그 해양 금융 중심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또 활발하게 그런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을 했고 실제로 이후에 5개년 계획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많은 내용들이 정책에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제가 부산의 국제신문 논설위원으로도 한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칼럼에 저희 선박금융이나 또 해양 정책금융 관련해서 많은 칼럼을 활동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선박금융하고 인연이 돼서 최근에는 제가 해양대 경영대학원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최근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근데 그 박사학위의 논문 제목도 사실은 선박금융 채무 이행에 관한 실전 연구라서 끝까지 저는 좀 선박금융하고는 인연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해당 내용을 좀 교재로 만들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기회가 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를 제가 생각하다가 그동안에 뭐 이 김인영 교수님이 경험한 내용들을 같이 쉐어를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단순히 경험한 케이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뭔가 좀 부분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박금융 이론을 뭐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 소중한 시간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쭉 지나오면서 한 20년 정도 이 선박금융 시장을 보면서 지금 선박금융 시장이 어떤가,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또 앞으로 이 시장이 원활히 우리가 해운이 발전하려면은 선박금융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좀 깊이 있는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조금 이런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간에 그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게 업계에서 돈 좀 장기로 좀 저리로 팍팍 좀 밀어주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내용들도 저도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과거에 제가 이 금융을 하면서 외국계 은행이라든지 또 시중은행들도 저희들하고 많이 경쟁을 했습니다. 90년대를 생각하면은 90년대 2000년 초반에 생각하면은 많은 시중은행들이 서로 편을 지어서 경쟁적으로 해운사 앞을 뛰어가서 서로 금융을 하겠다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외국계나 지금 시중은행들은 사실 우리 주위에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중은행들이 다 들어갔나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선박금융업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한국 선박금융시장은 괜찮았나? 이게 건강 상태는 어떤가? 또 지금 많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선박금융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선박금융 특징을 보면서 같이 잠깐 인트로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박금융 시장의 공급자인 은행들과 또 우리 국내 사정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제 제언을 한번 말씀드리고 합니다. 선박금융 특징인데 이게 마틴 스타포드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모바일로 보시면 좀 작지만 중간에 보면은 이 선박금융이 좀 선박이라는 게 좀 투기적인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주들한테는 매우 엑사이팅한 정말 뭐 이 하나를 넣어서 100이 넣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엑사이팅하지만 이 랜더들이나 이 투자자들한테는 매우 어려운 그 이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 선박금융 자체를 스페셜리스트 비즈니스고 또 우리가 흔히 옵션에서 이야기하는 플레인 바닐라가 아니고 이그조틱하다, 이그조틱 옵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박금융이 저희들만 그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유럽계의 정통한 학자들도 어렵다, 선박금융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박금융 특징을 보면서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유 구조가 뜬금없이 이 편의취득지 SPC를 설립해 가지고 그 SPC하고 대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HMM이나 우리 그 글로비스처럼 뭐 우리 눈에 보이는 해운사하고 거래를 하면서 갑자기 해외에 있는 SPC를 앞세워서 형식적인 소유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규모가 매우 큽니다. 다 아시다시피 책당 뭐 1억 불, 2억 불 하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지금 중견회사의 중소기업 말고 중견기업의 평균 자산이 2천억입니다. 2천억. 근데 LNG 선박 한 척이 2천억이 넘으니 이 선박 금융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자산 규모라는 게 얼마나 큰지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그 한국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통화가 주로 US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선박의 경우는 원화로 거래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US 달러를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로 봐서는 좀 어려운 대목이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 계약 구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BBCHP라는 리스 계약이 있고 또 대출 계약은 별도로 있고 또 배에 대한 이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들 그 파나마나 마샬 아일랜드에 현지에 있는 영어로 그렇게 다 작성이 되고 신디케이션도 다들 영어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장기 제출이라 가지고 뭐 1년, 2년, 3년 하는 그 시중은행들이 흔히 하는 롤오버 금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장기간이 걸치다 보니까 선박에 관련된 해운 경기는 통상적으로 주기를 7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피크와 피크 사이에 그러니까 가장 이 호황과 호황 사이의 기간이 7년으로 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10년 이 대출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 중에 반드시 침체기가 한번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당히 장기 대출을 했을 때 해운 선박금융의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구조도 일반적인 기업 금융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풋옵션이 있다든지 발룬 페이먼트가 있다든지 이런 그리고 신조의 경우에는 조선소에 준 돈을 받기 위한 RG 발행이 있는데 이것 또한 또 조선소가 어려운 시기에는 RG를 또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금융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소유 구조나 규모나 또 통화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PC가
지난번 정우영 변호사님이 이제 이 SPC 설립의 의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희 은행에서도 이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 SPC 원십이 소위 말해서 이 위험의 전이를 방지하는 소위 크로스, 우리로 봐서 쉽게 이야기하면 크로스 디폴트를 막는 그런 구조긴 한데요. 또 국내 도산법상으로는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뱅크럽시 리모트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법정 관리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은행에서도 원합니다. 그리고 회원사 입장에서도 세금 절감이나 여러 가지 선원비 절감 이런 등등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구조이긴 한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갑자기 어떤 거래를 하는데 거래 상대방을 따로 SPC를 설립을 해서 그것도 외국에 설립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박금융을 주로 하는 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서는 준비된 능력이 있겠지만, 시중은행에서 갑자기 어느 실무자가 와서 이걸 갑자기 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박금융의 이 대출이 매우 복잡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선박금융의 성격이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담보부 대출이다. 그래서 이 차주사가 들고 있는 이 SPC가 들고 있는 선박, 이 선박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을 하고 그 담보의 가치에 대해서 이 저작권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런 담보대출의 내용도 있지만, 또 하나는 COA라든지 장기 운송 계약과 연계된 이 BBCHB 계약, 리스 계약, 요거로 봤을 때는 이게 PF적인 성격이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다. 이런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실질 차주인 이 베어보트 차트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베어보트 차트가 우리 국내 해운사라면, 결국 이 SPC가 돈을 갚을 때 만약 SPC에 흘러 들어가는 용선료가 부족하다면은 결국은 해운기업이 담당을 해야 되니, 그렇다면 그거는 기업금융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 성격을 모두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하나의 그 금융 계약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계약서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약서가 이 SPC와 베어보트 차트를 간의 BBCHP 리스 계약이죠. 또 랜드들, 제일 위에 있는 랜드와 이 차주사 간의 론 계약, 그리고 투자자와의 에쿼티 계약, 조선소와의 조선 계약, 또 RG 계약, 그 다음에 COA 계약과 또 선박 관리, 또 보험, 또 이런 모든 계약에서의 권리 관계를 또 다 양도하는 그런 복잡한 권리 관계의 문제. 또 각각의 파티는 전부 다 다른 어떤 이해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그 변호사들을 다 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변호사도 다 국적이 다 다릅니다. 뭐 영국 변호사, 또 파나마 변호사, 또 국내 변호사, 또 조선소를 대표한 조선소가 만약 일본이면 일본 변호사, 또 뭐 보험 쪽이 또 영국 변호사, 이렇게 여러 가지 각 그 법정지가 다른 변호사들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선박금융을 하면서 여러 은행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선박금융을 어떻게 보느냐. 은행원들은 한마디로 좀 괴롭습니다. 이 선박금융을 하기가. 특히 이제 SPC 구조인데요. 우리 통상적으로 SPC 구조라고 하면은 우리 국경을 넘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파나마나 뭐 마샬 아일랜드가 우리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게 국제금융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제부서라는 것이 산업은행에서도 벌써 없어졌습니다. 국제금융부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고, 다른 일반 시중은행들도 이제는 뭐 국제금융이라는 부분이 그게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수간 이동을 몇 번 이렇게 돌고 오면은 갑작스럽게 이 국제 영문 계약서나 이 복잡한 계약을 보면은 은행원들이
약간 좌절감 느끼고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뭐 다른 대기업 앞에 그냥 돈 한 몇천억 빌려주면 말면 되는데 이거 뭐 해가지고 또 외국계 금융인들하고 또 컨퍼런스도 해야 되고 또 변호사라고 찾아왔는데 전부 다 외국인이고 그래 되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은행원들이 대부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두 번 부서 이동을 하고 나면 상당히 전문성이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보통 500억, 1000억인데요. 은행에서 산업은행도 1000억 이상은 최고위 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중은행도 만약에 뭐 500억 정도를 하려면은 은행에서는 가장 높은 단위의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과거 지금 한 10년 동안에 우리 해운업계에 채무 불이행 사태가 되게 많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약간 보여드리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탑5가 전원 법정관리이사 내용 비슷한 내용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은행에서 좀 높다는 분들은 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나도 뭐 그거 좀 알고 있는데 야 그거 힘들어.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그 선박금융 일반 시중은행 특히 또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도 들고 가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얼마나 징글징글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라는 속성인데요. 그 우리나라 국내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은 두 차례 큰 달러 유동성 위험을 국가적으로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때마다 이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외국에 가서 돈을 빌려오지만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한국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와요. 참 모멸스럽죠. 근데 돈은 빌려준 돈은 받기가 어렵고 받으려면 기한이 있고 우선 당장 내가 그 뭐 LC 대금이나 이런 걸 땡겨선 외화자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 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개입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유달러 구조라는 것이 US 달러 구조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데 중복되지만 계약 구조가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외국 시중은행들도 이제 법무법인한테 맡겨버립니다. 이제 리엔코나 뭐 광장이나 김현장 이런 데다가 그냥 맡겨버리는 수준이고 산업은행도 뭐 몇몇 전문 우리 장세호 실장 외에는 뭐 몇몇 일부 그냥 직원들을 그냥 법무실에다 그냥 맡기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기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 변동 이 부분이 사실 참 우리 국내 해운업계 전체적으로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원들이 뭔 이걸 알겠습니까? 근데 해운업계도 그걸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해운업계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양진흥공사에다가 그런 리서치 기능을 좀 보강하고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운 경기 예측이 곤란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는 이 부분도 사실은 누가 하나 그 클리어하게 그 예측한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해운 경기라는 것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거 한 10년 동안 잦은 채무 불이행, 또 뭐 법정 관리, 또 내지는 구조조정, 워크아웃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은행원들은 사실 그 돈 주고 나면은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맨날 그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이 좌절감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선박금융이 상당히 좀 시중은행에서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많은 이 해운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고 제가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국에 지난 이 1904년, 1911년 아주 초기에 그때 상당한 해운 침체기에 영국 그 금융은행들이 이 해운 침체에 따른 이 채무 불이행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전체 그 이후에 이 외부 차입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선박금융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국 자체의 해운 그러니까 상선대도 좀 쪼그라들고 또 영국의 선박금융도 지금 저희 뭐 나중에 보시겠지만 상당히 선박금융이 그리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시기에 이런 채무 불이행 사태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데 그 나라의 해운 선대도 좀 줄어들고 또 그 나라의 선박 금융 능력도 줄어드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선박 금융 시장으로 봐서는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아까 그 영국 사례를 봤지만 이제 이 선박 금융 특징도 역사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해운 쪽에서는 차트백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해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볼륨이 늘어나면서 1950, 60년대에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인더스트리 시퍼라고 인더스트리얼 시퍼로 이 화주들이 대형 화주들이 뛰어 나오면서 그 대형 화주들이 필요한 배들을 장기 운송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이때 뭐 이 은행들은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운 경기의 불확실성을 지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장기 운송 계약이 소위 이제 뭐 철강 회사라든지 오일 회사들은 해운 기업들하고 다른 어떤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침체됐던 선박 금융시장이 뭐 엄청나게 호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0% 이상 지원도 되고 우리도 90년대에 LNG 선박이나 이런 것들 100% 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더스트리얼 시퍼들이 대형 화주들이 시장에 COA나 뭐 CVC를 들고 나오면은 뭐 상당히 외국계도 그렇고 저희 금융기관에서 환호를 합니다. 아주 반기죠. 이때부터 이제 원식 컴퍼니라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관행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90년 뭐 계속 이 SPC 구조라고 하지만 원래 이 SPC 구조는 이때 5, 60년대에 먼저 원식 컴퍼니가 일반적으로 관행화가 되고 하나의 선박의 부도나 사고가 다른 선박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소위 크로스 디폴트 방지 시스템입니다. 그 이후에 7, 80년대에는 선박을 거래하다 보니까 선박 자체가 담보력이 있다라는 인식을 금융기관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담보부 대출이 조금 다시 확강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오일머니 때문에 그 소위 탱크 투자를 많이 하면서 한때 해운 침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계획조선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해운 침체 때문에 조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자 그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계획조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부분하고 저희 한국 시장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케이스 펀드가 이제 이 아주 그 소득세 중에 투자 수익을 면세를 하면서 발전을 하는데 이때 노르웨이 은행들이 이 KS 펀드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시기에 노르웨이 은행들이 선박금융시장에 대거 등장하게 지금도 이제 노르웨이 시장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이 그 선박 회사들이 국제적으로 좀 발전을 하면서 IPO 시장, 소위 자본 시장에 나오고 또 채권 발행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KG 펀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각국의 조선소들의 그 이 자금 이 수출을 위해서 각국 수출입은행, 소위 우리나라도 수출입은행이 있지만은 뭐 차이나 시핑이나 일본 시핑이나 뭐 수출입은행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리만 사태 이후에 또한 그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는 유럽계 은행들이 다들 우리 해운 침체기에 똑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 오퍼레이션을 좀 줄여라. 그리고 이 자산을 좀 줄여라. 디레버리지와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을 동시에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럽계 은행들이 제일 먼저 익스포저를 감출을 하는데 아시아 쪽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선 효과인지는 모르는데 아시아계 쪽에 선박금융 비중이 늘어나면서 특히 중국의 은행들이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중에서도 중국의 국영은행이 설립한 리스 금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90년대 이전에는 계획조선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 이게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제일 많이 있었던 거는 일본 상사금융이 제일 많았어요. 일본에 한 7, 8년 된 중고선을 종합상사가 국내에 들고 와서
해운사에다가 어레인지를 해주고 금융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용선료만에는 이 금융 이 타오는 중고선 매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 배를 들고 오는 것이 국내 해운사의 가장 큰 그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계획조선을 하고자 했을 때 국내 조선이죠. 국내에서 신조를 하자 했을 때 그때 해운업계는 사실 약간 처음에 좀 뜨악했습니다. 이게 뭐 일본에서 배 들어오면 좋은데 좋은 배 들어오면 되는데 굳이 국내에서 배를 지어야 되냐. 그때 당시에 금리도 높고 한데 왜 했냐. 근데 이때의 계획조선이 그래도 한 200척은 안 되면 한 180척 정도 한 20년간 국내 선대 확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 9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이제 가스, 전력, 뭐 제철 용 대형 외항선들이 BBCHP 금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공기업들이 대형 화주들이 놓으니까 금융기관들은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뭐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들도 전 다들 국내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가스공사 LNG 선박이라든지 한전의 뭐 광탄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서로 소위 이제 이 출혈적으로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IMF 때 이제 침체가 되고 그 이후에 좀 침체기에 이 타겟책으로 소위 이제 선박투자회사법을 설립을 해서 코마프, KSF가 대동했죠. 그리고 수원도 이 국내 해운사에 대한 선박금융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 2007년에 이제 중국 효과 때문에 이때도 소위 이제 최고의 선박금융, 소위 또 선박투자의 호황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늘어난 이 발주량 때문에 그 다음 한 10년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의 선박금융시장이 하락을 했고요. 리만 사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극심한 해운경기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캠코나 KDB에서 선박펀드를 만들고 요거 좀 뒤에 수출입은행도 펀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많은 이 기관들을 설립을 해서 소위 이제 선박금융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2014년도에 부산에 해양금융종합센터를 개설하고 한국선박해양과 또 이 해양 보정보험 요 두 가지 기관이 나중에는 해양진흥공사로 통합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 느리고 최근에 20척 그 HMM 신조 지원되는 이런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황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좀 이 금융시장 현주소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게 과거 2008년도에 이 머린마니에서 집계한 세계 공급자들 30개 은행인데 전체 한 382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주로 중심은 유럽계 은행입니다. 중국이 하나 있고 일본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중국 주로 유럽계 은행들.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일 1위가 58 빌리언 그러니까 뭐 한 60조 정도 되는 돈을 HSH 노르드뱅크라고 이 독일 은행은 나중에 합병이 됩니다. 이 시기에 50 거의 60조 가까이 580억 불이죠. 580억 불의 선박 익스포즈를 가진 은행들이 그 다음 해운 침체기에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상당히 여기 있던 탑티어 은행들이 나중에 다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게 10년, 11년 후죠. 마린마니에서 집계한 내용들. 그래서 1위는 아까 보신 대로 뭐 한 580억 불이 1위가 180억 불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럽계들이 계속 뭐 앞 순위를 차지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 금액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중국 은행들이 대폭 앞으로 갑니다. 중국 은행, 차이나 엑신, 뭐 여기 보시면 뭐 건설은행, 보콤, 뭐 많은 중국계 은행들이 앞에 순위를 가 있고 특히 이제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기관들이 많이 드는다. 여기도 보시면은 한국의 수출입은행 여기 한 7위권에 정도 있죠.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도 들어가 있고요. 저 끝에 보면은 KOBC 해양진흥공사나 캠코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전통적인 은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출이나 정책금융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다. 요거는 2018년과 2019년 한 해를 비교해 가지고 활동성을 비교합니다. 역시나 늘어난 데는 중국계 은행들이, 중국의 FL들 끝에 파이낸셜 리스라고 붙은 중국계 은행들이 많이 대거 등장을 하고 또 활동도 늘어났습니다. 또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KDB와 킥심이 2.7 빌리언 거의 뭐 여기는 한 1.3조, 뭐 여기는 한 3조 원 정도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한국의 한해 활동이 높았다. 이거 뭐 짐작하시죠, 대부분. 우리 신조 프로그램에서 HMM에 빌려준 돈들, 또 그런 부분, 또 유럽계 은행들이 많이 또 안 하기 때문에 각국의 수출 금융기관들이 많이 또 유럽계 해운사를 위해서 지원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요거는 이제 줄어든 쪽은 4.4 빌리언, 6.6 빌리언 줄어든 은행들은 주로 이제 DBB나 DNB 유럽계 은행들 이들의 선박 금융이 많이 줄어들었다. 한 해만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또 페트로 파이낸스라는 새로운 연구기관에서 냈는데 이것도 이제 40개 금융기관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까 앞에서 본 이 382억 불이 지금 보시면은 한 294억 불로 축소가 돼요. 전통적인 유럽계 은행들이 많이 순위가 하락되고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은행이 아닌 ECA 기관, 거의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순위에 40개 은행에 한국의 시중은행들은 전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선박금융의 전 세계적인 볼륨이 어떻게 됐냐라는 건데 2009년도로 보면은 4,360 빌리언, 60억 불인데 2019년 10년 후에 2,944억 불로 1,420억 불이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계가 많이 감소하고 아시아가 증가하는데 어쨌든 앞에 내용들을 전체 볼륨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위에 부분이 이제 왼쪽이 유럽계 은행들이고 또 오른쪽이 아시아 은행인데 유럽계는 줄고 아시아는 늘고 비중도 마찬가지겠죠. 유럽계 비중은 줄고 아시아 비중은 늘고 그러니까 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을 뭐 좀 구하기 힘든 자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한국을 보시면은 2012년에 한국의 이 전체 선박금융 이게 이제 은행에서 보고한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각각의 은행에서 내가 선박 대출이라고 한 것들이 얼마다. 그래서 2012년 말에 보고한 내용이 15조, 14.9조 원이 있다. 이게 국회에 보고한. 그런데 17년 말로 보면은 21조가 되죠. 그게 약 한 6조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 4개 은행, 4개 4대 시중은행을 보면은 요 4개 은행을 2012년에 2.7조 원이었어요. 그게 5년 후에 1.8조 원으로 거의 한 1조 원 정도 감소가 됐죠. 전체적으로는 6조가 늘었는데 4대 시중은행은 같은 기간에 1조 원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산업은행 밑에 산업은행 플러스 수출입은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시면은 두 개가 합쳐가지고 약 11.4조 원인데 5년 후에 요 금액이 18.7조 원, 7.3조 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은 거에다가 시중은행이 준 거, 요걸 합치면은 약 7조 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 줄은 부분들과 전체적으로 늘은 부분을 커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비중을 따져보면은 이 선박금융 전체 비중, 전체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80%에서 90%로 말하자면 10척 중에 한 척, 뭐 90%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무역보험공사라든지 캠프라든지 또 해진공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신조 지원 프로그램 이런 등등이 있어서 선박금융의 정책금융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 그러면은 수요자인 국적 이 외항선사는 어떤 뭐 시장에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는데 제가 이 10년 전 자료와 10년 후 자료를 제가 이게 짜집기를 해서 붙인 건데요. 왼쪽에 그 탑 10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빨간 글씨로 한 이 6개 한진, 현대, STX, 대한해운, SK, 청명, 창명해운 이 6개 해운사가 2018년 오면서 계속 법정 관리라든지 또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이 M&A를 통해서 팔린다든지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 6개의 이 대형 해운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중은행, 뭐 선박은행, 선박 전문하는 그 정책금융기관, 또 여기에 관련된 많은 외국계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 은행들이 뿐만 아니고 이 해운사에 배를 빌려준 또 외국계 해운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토리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선박 금융시장이 상당히 그 코너에 몰렸다. 이 수요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공급에 있는 은행들도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5년 동안 선박금융 이 익스포저는 6조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 기간 중에 선박 톤수는 대폭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그 자사선 위주로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탑 10의 톤수만 하더라도 1,600만 톤에서 2,700만 톤으로 늘어나는 그런 것들. 제가 경험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이게 뭐 좀 잘한 내용이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2009년도하고 2018년도 이제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2018년도에 가스공사가 LNG 선박이 아침 그때 IMF 터진 이후에 7척이 재금융이 됩니다. 이게 금액으로 보면은 11억 불, 뭐 11억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은 1조 한 2천억 정도가 되는 대형 금액입니다. 근데 이때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그 밑에 제가 요 산업은행 뉴스를 산업은행이 20억 불을 해외 나가서 라이브 플러스 6%예요. 지금은 산업은행이 거의 라이브에 돈을 빌리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돈을 빌리면서 매우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 우리가 이 11억 불의 선박금융을 어쨌든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세척을 했는데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바시피 90년대 이건 90년대에 금융이 됐던 배들이 2009년도에 와서 이 옵션이 되면서 재금융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시중은행들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대거 들어가 있었어요. 그 시중은행들이 금융을 다시 하자 그러니 다들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달러도 없고 더 이상 우리 할 수가 없다 해서 그 자리를 외국계 은행들을 다 불러서 신디케이션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밑에 그 금리도 나오겠지만 그때 당시에 아까 산업은행이 라이브 플러스 6%인데 라이브 플러스 한 4% 정도로 확보가 됐죠. 근데 이때 참가했던 은행들을 제가 여기에 외국계가 14개 은행이 들어옵니다. 뭐 SMBC, 뭐 일본, 뭐 프랑스, DBB, 유럽에 내노라 하는 은행들이 다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의 내척도 마무리가 똑같은 형태로 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12개의 외국계 은행들이 우리 국내 은행들이 나가는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와서 성료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부장으로 있을 때 했던 VLCC 5척에 대한 금융.
이때도 이제 상당히 위기였지 않았겠습니까? 뭐 조선소도 위기였지만 우리도 과연 이 금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초기에 한 9개월 동안 상당히 그 많은 이 논쟁이 K슈어와 저희 산업은행에서 좀 했었습니다. K슈어는 BBC 금융을 하자. 왜냐하면은 지난번 그 정우영 변호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초법상의 BBCHP 이 금융기관은 나중에 구조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니 우리는 보정은 하더라도 BBC 금융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유조선이다 보니까 저희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유조선을 BBC로 했다가 나중에 해양 오염 사태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과연 이 부분이 무사할까? 그럼 국가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K슈어와 오랜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해진공이 됐지만 K스마트 여기 소위 이제 그때 선박해양에다가 돈을 먼저 주고 그럼 선박해양이 SPC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그래서 BBCHP를 하는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전대, 온랜딩 뭐 하여튼 뭐 이런 방식, 프론팅 이런 방식을 진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K슈어가 보증을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스탠다드 차터드 이 세 군데 외국계 은행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뭐 이 이후에 금융이 돼서 이 차트가 됐던 이 배 말고도 스파 시장에서 VLCC가 상당히 좋은 영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초대형 선사들, 초대형 12척과 8척에 대한 금융구조인데도 이것도 상당히 좀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12척 24K에 대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을 활용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은행이 없어지고 이제 정권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원화를 들고 와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처음 있는 그런 일이고 금융시장, 선박 금융시장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과 정책금융이 콜라보한 그런 해양진흥공사가 선박금융 신디케이션에 데뷔를 한 그런 딜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신조 24억 불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16K TU 8척의 내용입니다. 이때는 원래 여기가 K슈어가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BBC가 되다 보니 이 부분도 제가 짐작한데 같은 논리로 그걸 대신해서 해진공이 보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보정에 의해서 스탠다드 차트가 단독으로 이 60%를 책임을 졌습니다. 그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경험한 부분이나 세계적인 트렌드를 좀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박금융 시장은 어떠냐? 유럽계 은행들은 이 선박금융을 축소하고 있고 비중이 많이 감소되고 있고 아시아 쪽에서 공급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은행이 아닌 소위 정책금융기관이나 수출금융기관에서 많은 신규 증가가 일어났다. 그거는 유럽계 선박 회사들도 해운사들도 유럽계 은행들이 안 되니까 그 배를 짓는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 돈을 더 많이 빌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짐작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정책금융기관들이 소복이 모여서 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캠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다들 좀 이탈을 했죠. 아까 보여준 그 익스포즈 현상처럼 외국계는 어떠냐? 외국계는 아주 좀 피키해졌습니다. 좀 선별적으로 들어오고 아직도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해운시장의 그 플레이어들한테 물어보니 프랑스 은행들이 아직까지는 좀 하고 있고요. 또 미국
또 ECA 보존부 형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은행이나 일본도 일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진단을 했을 때 선박금융을 저는 뭐 그래도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뭐 하면서 정책금융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장의 금융, 시장 소위 이제 시장의 그 참여자들의 어떤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가 돼 있다. 소위 생태계가 좀 약화돼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이 해운 시장의 리스크가 너무 이 노골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해운 산업의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활동성이나 그런 확장성이 과연 이거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다음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발전 방향인데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정책금융 중심의 선박금융은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냐? 뭐 저는 한때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 근데 따져보면 이 정책금융 자체는 이 시장이 못하니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 금융 조건이나 이 어베일러빌리티, 소위 가용성을 높여가지고 우대하는 공급인데 이게 뭐 정책금융의 정의인데 선박금융이 대표적인 시장 기능으로 잘 안 되니까 정책금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선진국 사례를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당초에 시장 마찰, 뭐 시장이 있는데 굳이 정책금융에 들어오지 마라 해서 시장 마찰 이유로 채사가 됐고요. 일단 WTO 보조금이나 OECD 국가 소위 유럽 내부에서도 과거 KfW를 사례를 보면은 독일 너가 너무 정책금융이 세다. 정책금융 좀 줄여라. 그렇게 해서 EU하고 독일 간에 2005년도에 담판을 한번 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 지방은행들에게 정부가 보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폐기를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가까운 독일이나 일본도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거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KfW나 일본 JFC가 그간에 뭐 중소기업 지원이나 뭐 보전기관 뭐 할 것 없이 다 그냥 때려 엎쳐가지고 하나로 막 통폐합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지금도 이제 OECD나 WTO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가급적이면 정책금융을 축소하자 이런 이야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지난 리먼 사태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장에 맡겨뒀더니 제대로 이게 뭐 금융이 기능을 못하더라 해서 지금 2013년도 이후에 정책금융 기능이 다시 재조명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은 비중이 높은 것도 있지만 또 중복 지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알겠죠.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서출입은행, 그다음에 또 해양진흥공사, 캠코 전부 다들 한편은 좀 비슷한 그런 어떤 내용들도 가지고 있고 또 정책금융 일반으로 봐서도 이 외에도 많습니다. 뭐 주금공, 기신보, 신보, 기보, 그다음에 뭐 중진공 뭐 등등 할 것 없이 우리나라는 정말 이 정책금융기관이 한 정부 부처가 대부분 한두 개 정도의 자기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정책금융이 아주 매우 발달한 그런 나라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정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 재정이 상당히 이 부담을 많이 가지면서 앞으로도 정부 재정에 이렇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느냐 또 아까 보신 바대로 이 시중은행들 다 도망가고 나는 이런 현상들 이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느냐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예산 긴축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국제 규제 또 시장 마찰 이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정책금융 일방도의 그런 어떤 선박금융시장은 지속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 오히려 정책금융이 통합되거나 축소됐을 때 오히려 그 공급 능력에 위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왜
시중은행들이 왜 도망갔나 이래 보면은 사실 여기 이 유명한 이 정책금융 뭐 이 금융에서 유명한 이 곡선인데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소위 이제 이 은행에서 이 공급 실패가 일어나는 이 부분을 이 후방 굴절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금리가 높아지면은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공급이 안 늘어납니다. 여기가 공급이 안 늘어나는 여기 요 부분이 소위 이제 시장 실패 영역입니다. 아니 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공급선이 우상향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중은행들은 특정 이상의 리스크가 되면은 공급을 안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중금리 대출을 우리 안 하, 1금융기관들이 안 하는 이유가 또 그런 부분들은 4금융으로 내려가는 그 이유가 은행들은 자기들 효익 많은 분석 결과 특정 리스크 이상은 아예 공급을 안 하고 신용 할당을 해버립니다. 그냥 특정한 금리를 내세워서 거기에서 자기는 요만큼만 할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초과 수요는 결국은 이 부분은 정책금융기관이 담당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책금융으로 신용공급을 하게 되면은 시중은행을 쫓아내는 또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한 의무를 해태하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에 의한 사회적 후생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에 이 정책금융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소위 이제 인식돼 있는 이 해운 산업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해운 산업을 지원하던 일반 시중은행들이 다들 이 주춤해져 있다. 후방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 먼저 요 2번인데 해운 산업 리스크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 리스크를 감축해야 어느 정도 이 시중은행들이 해운 산업에 지원을 하려면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해운 산업도 이제는 이제 좀 안정화됐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당장은 이제 거기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해운 경영의 안정성이나 신뢰 회복인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해양 산업, 해양 분야에서 반드시 이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해운 산업이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해운 산업은 기간 산업이다. 제4의 군대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렇다면 기간 산업다운 안전 경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도로나 뭐 발전 같은 이런 기간 산업에서 투기적인 그런 어떤 경영 형태를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가 경제를 흔드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그 정부적인 재정을 많이 쏟고 또 정부 세금을 쏟아 넣어서 해운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기간 산업이라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운 산업도 기간 산업에 맞는 안전 경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좀 과도한 외부 차입, 그로 해서 또 확장적인 투자를 그렇게 계속 한다면은 해운 산업에 한때 잘 될 수는 있어요. 잘 될 수는 있죠. 아주 루크러티브하게 막 돈을 엄청나게 그냥 뭐 폭포수처럼 그냥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기간 산업답지는 않다. 그렇다면은 계속 그 내실을 하면서 앞으로 투자 적기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내부에 축적을 해서 LTV를 줄이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스스로 돈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역량은 지금 많은 이제 유럽계 중에 건실한 역사가 오래된 그런 해운 기업들이 스스로 뉴욕에 상장을 하고 서로 자본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해운 산업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까지 계속 그 어떤 국민의 이 어떤 합의, 기간 산업이니까 우리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부분은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해운 사업 자체 내에서도 장기 용선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죠.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 포트폴리오가 지금 너무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합병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 수직적으로도 너무 완전 해운에만 몰입돼 있으니까 항만 그리고 또 내부 육산 운수라든지 또
AI나 또 데이터, 이 빅데이터 등을 해서 종합 물류로 간다든지 해서 해운 경기에 노출된 리스크를 좀 완화할 거예요. 이 부분이 해운 산업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정책금융기관들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정책금융기관들 앞으로 시중은행들이나 외국계들이 오면 정말 이 귀한 손님들처럼 대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당장 필요한 게 뭐냐? 어떻게 리스크를 그 사람들이 줄여줄 것이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마켓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내가 단독으로 다 하겠다. 그런 욕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직이라는 게 생기다 보면은 이제는 뭐 내가 다 할게. 내가 뭐 해주면 되지. 그럼 내가 역량을 해서 나도 업무 영역을 키우고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정말 이제 시중은행들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내가 리스크가 힘드니까 그럼 후순위 보정을 해달라 그러면 후순위 보정을 해주고 어떻게든 시중은행들을 또 외국계 기업들을 국내에 와서 딜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로 독일 KfW 같은 경우에는 신디케이션에 25%, 50% 룰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그 EU와의 맺은 양어 조건에 따라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상. 지난번에 수출입은행이 그 펀드에서 25%만 참여하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 정책금융의 이해가 높은 깊은 사례가 있는 그런 내용의 그 어떤 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참여를 스스로 볼륨 확대를 줄이는 이런 노력이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 그 다음 토니지 뱅크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뭐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합니다. 이 돈을 빌려주는 거하고 배를 빌려주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구조조정이 들어가더라도 배를 빌려주는 거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는 상당히 다른 어떤 사후 관리를 가지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나라가 자사선도 있지만 용선 수요가 많은 국가입니다.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외부에 유출되는 용선료를 국내에 하기 위해서도 하는데 과연 그 토니지 뱅크 역할을 누가 할 거냐 그 부분이 아니라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선박 투자 회사들도 많고 각종 그 정책금융기관들 가지고 있는 펀드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해양 상생 펀드를 앞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원화 선박금융인데요. 이건 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 가스공사나 한전은 국내에서 돈을 받을 때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원화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이 공사들은 배를 지을 때부터 사실은 원화 금융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선박금융의 그 금원은 다들 화주가 주는 운임료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가스공사나 한전이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가지고 용선료를 줄 필요 있느냐? 그 원화를 주고 그러면 조선소에서도 그럼 원화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조선소를 알아보면은 외국산 수입 그러니까 달러가 필요한 그러니까 원가는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은 조선은 중에 두 대 중에 한 척은 우리나라 조선소에서도 두 척 중에 한 척 원화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화로 했을 때 외화 관리 규정이나 또 우리가 SPC에 원화를 지원할 수 있느냐 뭐 등등의 문제도 있고요. 또 원화 선박 금융의 경우에는 굳이 해외 취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토니지 뱅크하고 원화 선박 금융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 금융을 합니다. 제가 짐작컨대 중국도 유엔으로 금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지금 원화가 전체 현금 흐름에서 다 원화인데 이거를 달러로 할 필요 있느냐. 조선소만 하더라도 이게 달러로 돈을 받으면 반은 선물한 매도로 오히려 원화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외환 리스크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원화 선박 금융이 필요한데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이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원화 선박 금융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선 정치율은 뭐 늘 이야기하지만 인더스트리얼 시퍼가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유럽계 은행들이 우리나라 선박 금융을 할 때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이 우리가 소위 차트백 이 인더스트리얼 시퍼가 많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부러워합니다. 그러한 강점을 우리가 앞으로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BBCHP 이저 기초법상 이 부분은 빨리 이슈가 해소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저는 뭐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는 해운업하기 매우 좋은 나라다. 제가 하나 테이블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그 해양 본부장으로 있을 때 제 스스로 연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화면 공유가 날라갔네요. 제가 아까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그 GDP 대비 물동량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말하자면은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단위 GDP, 그러니까 원 빌리언 대비 우리나라 물동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 생산이 우리 내수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수입을 해서 내수보다 더 많은 부분을 수출을 하는, 소위 말해서 10인에서 10아웃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을 생각했을 때 선박 해운사야말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산업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해운 기반은 매우 좋다. 그런 내용의 이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끝이 슬라이드 쇼가 이렇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